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3주에 걸쳐 소개할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즐거움과 좋음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책으로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골라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 플라톤과 함께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1998년 저명한 현대 철학자들이 뽑은 서양 철학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성과 관심 분야의 폭 그리고 깊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대표 저서로는 수사학, 시학, 형이상학, 정치학, 자연학, 범주론, 명제론 등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선악보다 훨씬 폭이 넓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본성에 부합하는 것을 가리키며 저자는 인간에게 가장 좋고 즐거우며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귀납적으로 추적해 나갑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내용을 최대한 줄이고 관련 있는 내용들로 그룹핑하여 총 3편의 강의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제1편에서는 좋음과 즐거움 그리고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제1권 인간에게 좋음이란 무엇인가, 제7권 11장에서 14장 즐거움에 대한 통념, 제10권 즐거움과 행복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2편에서는 미덕에 대하여 란 제목으로 제2권 도덕적 미덕이란 무엇인가, 제3권 미덕과 악덕, 제4권 다른 미덕들, 제6권 지적 미덕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3편에서는 정의와 사랑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제5권 정의, 제7권 1장에서 10장까지 자제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다음에 제8권 사랑 1, 제9권 사랑 2 이렇게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모든 기술과 학문은 물론이고 모든 행위와 이성적 선택에 있어서 어떤 좋음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최종 목적이 있어 그 최종 목적을 위해 모든 행위를 하고 그 최종 목적은 그 자체로 원하기도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이 목적을 위해서만 원하며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최종 목적은 분명히 좋음임과 동시에 가장 좋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다른 목적을 위해 그 최종 목적을 선택한다면 이 과정이 무한대로 이어져서 우리 욕구가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일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음을 지칭하는 명칭에 대하여는 거의 모든 사람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 부르고 잘 살아가는 것과 잘 행하는 것을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는 생각이 서로 달라서 일반 대중과 철학자들은 같은 대답을 내놓지 않습니다. 좋음은 행위와 기술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좋음이 의술에서는 건강이고 병법에서는 승리이며 건축학에서는 집이고 그 밖의 다른 기술에서는 다른 무엇이 됩니다. 즉 모든 행위와 선택의 목적이 바로 좋음입니다. 하지만 모든 목적이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최종 목적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찾는 가장 좋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다른 무엇을 위해 추구하는 것보다 더 최종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행복이 그러한 절대적으로 최종적인 것입니다. 행복은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선택하지 않고 언제나 그 자체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명예나 즐거움이나 지성이나 온갖 미덕은 우리가 그 자체로 선택하기도 하지만 행복을 위해서, 즉 그것을 통해 행복해지리라 여겨 그것들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위해 행복을 선택하거나
행복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위해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절대 가치라고 여기는 진선미조차도 우리가 진리를 터득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행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며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행복을 느끼듯 행복은 그 자체로 자족적이며 최종적인 좋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향락적인 삶과 정치적인 삶, 그리고 관조적인 삶입니다. 첫째, 향락적인 삶. 가장 통속적인 사람들인 대중을 그들의 삶의 의거에 판단해보면 즐거움을 좋음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듯하고 그들이 향락적인 삶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정치적인 삶. 양식 있는 사람이나 활동가들은 명예가 곧 좋음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예는 그것을 받는 사람보다 수여하는 사람에 따라 좌우되는 반면 좋음은 좋음을 지닌 사람에게 고유한 것이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고자 명예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들은 지식인에게 그리고 자신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미덕을 근거로 해서 명예를 얻으려 합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미덕이 명예보다 더 나은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명예가 아니라 미덕이 정치적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덕도 좋음이나 행복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셋째, 관조적인 삶. 오직 관조적 활동만이 그 자체로 사랑받습니다. 그 활동 외에는 다른 어떤 목적도 추구하지 않으며 고유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족성과 여유, 실증 없는 삶을 비롯해 행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이 활동에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성의 활동이 일생에 걸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 활동은 인간의 완전한 행복일 것입니다. 이 행복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불완전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은 좋음에도 이상세계의 그 원형, 즉 이데아 또는 형상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부정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것 속에 가장 좋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영미권의 이데아라는 용어는 에이도스라는 그리스어를 변형시킨 것으로 모든 존재와 인식의 근거가 되는 항구적이며 초월적인 실제라고 정의됩니다.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형상 또는 원형으로 번역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플라톤이 말한 원형과 비슷한 일자라는 개념을 제시하긴 했지만 일자를 유일하게 좋음이 아니라 좋음들 중 하나라고 말함으로써 플라톤의 원형론이 지닌 난점을 다소 완화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즐거움과 좋음의 관계에 대하여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즐거움과 좋음은 다르므로 그 자체로 즐겁든 우연히 즐겁든 즐거운 것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견해입니다. 모든 즐거움은 원래 본성적인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각인데 집을 짓는 과정이 그 목적인 집과 질적으로 같은 것일 수 없는 것처럼 과정에서 생기는 것은 그 목적과 질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절제 있는 사람은 즐거운 것을 피한다는 것과 실천적 지혜를 지닌 사람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 고통 없음을 추구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즐거운 것은 실천적 지혜를 따라 사고하는 데 방해가 되며 성적인 즐거움처럼 즐거움을 많이 주는 것일수록 방해 정도가 큰데 성적인 즐거움을 느끼면서 실천적 지혜를 따라 깊이 사고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즐거운 것은 기술과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모든 좋은 것은 기술이 만들어내고 아이들과 짐승들도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몇몇 즐거운 것은 좋지만 대부분 즐거운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즐거운 것 중에는 수치스럽고
비난받는 것도 있고 해로운 것도 있음을 근거로 둡니다. 셋째, 즐거운 것이 다 좋더라도 즐거움이 최고 선일 수는 없다는 견해입니다. 즐거움은 목적이 아니라 생성이라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즐거움은 어떤 좋음을 이루려고 진행되는 과정, 즉 원래의 본성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좋은 성품이나 미덕이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때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과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좋음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고, 활동은 이미 완성된 좋음이 움직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에우독소스는 즐거움을 좋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성을 지닌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모든 존재가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점과 무엇을 위해 즐거움을 구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즐거움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선택할 만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플라톤은 즐거운 삶은 실천적 지혜와 함께 있을 때가 분리되어 있을 때보다 더 선택할 만한데, 이같이 결합된 것이 더 낫다면 즐거움이 가장 좋음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움이 유익하지 않다는 견해에 대하여 즐거움이 질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런 이유로 즐거움이 좋음에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덕의 활동도 행복도 질의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반박합니다. 성품은 여러 범주 중에서 어떤 것의 성질을 나타내는 질의 범주에 속합니다. 좋은 성품, 즉 미덕을 지닌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성품, 즉 악덕을 지닌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품은 지속성을 지녔으면서 어떤 사람의 성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질의 범주에 속합니다. 하지만 미덕 활동은 질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덕 활동에 수반되는 즐거움이나 행복도 당연히 질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덕이 좋음이므로 그 활동도 좋음이고, 거기에 수반되는 즐거움이나 행복도 좋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 즐거움은 자신이 완성하는 활동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기하학에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은 기하학자가 되고, 기하학과 관련된 것을 더 잘 이해하며, 마찬가지로 음악을 좋아하거나 건축을 좋아하거나 그 밖의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각각 그 분야에서 즐거움을 얻기에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즐거움은 활동을 강화하고, 각 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그 활동에 고유한 즐거움입니다. 따라서 활동이 서로 다르듯 즐거움도 서로 다릅니다. 즐거움을 얻는 것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덕과 좋은 사람이 모든 것을 재는 척도라면 즐거움도 좋은 사람이 즐겁다고 느끼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가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성품이 아닌 활동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활동은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해서 선택할 만하다면, 어떤 활동은 그 자체로 선택할 만한데, 행복은 그 자체로 선택할 만한 활동 중에 하나이고 다른 것을 이루기 위해 선택할 만한 활동은 아닙니다. 행복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결핍된 것이 전혀 없어서 다른 것을 이루려고 하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덕에 따른 행위가 바로 그러한 활동입니다. 고귀하고 훌륭한 활동은 그 자체로 선택할 만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성품에 따른 활동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훌륭한 사람에게는 미덕에 따른 활동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행복을 제외하면 우리가 선택하는 전부는 다른 것을 이루고자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스키타의 출신 그리스 철학자인 아나카르시스가 말했듯 열심히 일하기 위해 놀이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놀이는 휴식 같은 것이고, 인간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없기에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휴식은 인간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휴식은 활동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삶은 미덕에 따른 삶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삶은 놀이를 즐기는 삶이 아니라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삶인 것입니다. 신체적인 즐거움은 누구나, 심지어 노예조차도 훌륭한 사람 못지않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예가 행복을 누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행복은 놀이 같은 신체적인 즐거움을 누리며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미덕에 따른 활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미덕에 따른 활동이라면 그 중에서도 최고의 미덕을 따라야 합니다. 최고의 미덕은 인간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음과 관련된 미덕입니다. 자신의 고유한 미덕에 따라 행하는 활동이 곧 완전한 행복입니다. 관조적 활동은 최고의 활동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최고는 지성이고 인간이 알만한 것 중에서 최고 대상은 지성이 다루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조적 활동은 가장 지속적인 활동입니다. 행복은 즐거움을 포함해야 하는데 미덕에 따른 활동 중에서 철학적 지혜에 따른 활동이 가장 즐겁습니다. 적어도 철학하는 활동은 순수함과 견고함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놀랄만한 즐거움을 지녔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하는 자족함도 다른 무엇보다도 관조적 활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철학적 지혜를 지닌 사람은 혼자서도 관조할 수 있고 가장 자족적입니다. 또한 오직 관조적 활동만이 그 자체로 사랑받습니다. 관조적 활동에서는 관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지만 실천적 미덕에 따른 여러 활동에서는 그 행위 외에도 많든 적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복은 여유로운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일하는 것은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실천적 미덕에 따른 활동은 정치나 전쟁과 관련되고 그런 행위는 여유로운 삶이 아닌 분주한 활동에 속하며 어떤 목적을 지향하게 되어 그 자체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 지성의 활동은 관조적인 것으로 진지함에서 특별하고 그 활동 외에는 어떤 다른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며 고유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성의 활동이 일생에 걸쳐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이 활동은 인간의 완전한 행복일 것입니다. 이 행복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불완전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런 삶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신적인 것이 인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지성을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즉 철학적 지혜를 지닌 사람들이 신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으리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조, 그리스어로 테오리아는 보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감각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영원 불변한 진리들을 직관을 사용해 보는 혼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이 활동을 담당하는 것이 직관적 지성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미덕의 고유한 속성, 즉 고귀한 것을 사랑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미워하는 성품이 어떤 식으로든 미리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바른 법들 아래서 양육받지 않는다면 미덕으로 나아가기 위한 바른 지도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젊은이가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은 법으로 정해놓아야 합니다. 대중은 말이 아니라 강제력에 복종하고 고귀한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처벌이 무서워 따라갑니다. 따라서 입법자들은 제대로 양육을 받아 좋은 습관이 갖춰진 사람들에게는 미덕을 장려하고 고귀한 것으로 나아가도록 강력하게 권해야 하지만 말을 듣지 않고 본성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징계와 처벌을 부과해야 하며
바로잡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완전히 추방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스파르타와 소수의 국가에서만 시민교육과 생활지도에 입법자들이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전에 연구한 적이 없으므로 우리가 직접 입법과 정치체제 전반을 검토해서 힘 닿는 데까지 인간에 관한 철학을 완성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고 숙제를 던져놓고 끝을 맺습니다. 이상으로 즐거움과 좋음, 그리고 관조적 활동을 통한 행복한 삶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권 도덕적 미덕, 제3권 미덕과 악덕, 제4권 다른 미덕들, 제6권 지적 미덕까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